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찾으셨죠?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행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시정 명령에 불응한 때 금전적으로 가하는 제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벌 형태로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우선 1번입니다. 허가권자 제초 시정명이 있은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입니다. 농지법은 농촌 지역에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 때는 가을에 추수할 때이죠. 반면 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법에 있어서는 보너스 타게 되면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사실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최근에는 보너스가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962년도에 도시지역의 보너스는 설 그리고 추석 명절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반복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번입니다. 공동체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2분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0 이하, 공동체의 경우는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때 이행강제금을 절반 깎아 부과해 줄 수 있습니다. 감경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허가권자 시정명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의 부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 징수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새로운 이행강제의 부과는 중지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미 시정명령에 불응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었다면 이후에 잦은 철거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징수하여야 하죠. 그래서 3번 드립니다. 4번입니다.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의 영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택의 세대수를 5세대 이상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야 한다. 이번에 또 이행강제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저 이행강제금과 관계되어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지정 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의 기준으로 위반 면적과 위반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데 보통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위반한 때는 시가표준액의 50%, 용적률 위반한 때는 45%, 건폐율 위반한 때는 40%, 그리고 건축 신고 없이 건축했다면 시가표준액의 35%를 위반 면적을 곱하여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가중하게 되면 가중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정해놨는데 이 가중하게 되면 원래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 그래서 원래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이었다면 그 2배인 1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게 되었을 때 그 위반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가중 사유이고요. 저런 신축 등이 없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세대수의 가구 수를 100이 아니라 50 초과시에 신축, 증축, 그리고 용도 변경 시에 50 초과하면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 가중 사유이고, 다세주택의 경우는 5세대 이상, 5가구 이상 늘리면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입니다. 사실 이번 정권에서 이행강제금 가중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는데 종전에는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하게 되었을 때 이 50 접목해서 50제곱미터 초과하면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 다세대의 경우는 5세대 이상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렸다면 가중 사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에 있어서는 원래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절반을 깎아주는 것으로서 우리 방금 보셨습니다.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 주거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가중 감경에 관한 사항으로 2번 함께 보시고, 그와 함께 4번 신축 증축하지 않더라도 영리 등의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의 세대수를 5세대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2분의 1 가중이 아니라 100분의 100 가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드린 겁니다. 가중에 있어서는 100분의 100, 감경에 있어서는 2분의 1입니다. 5번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끝에 없다를 넣으면 열의 9번 틀리죠.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법적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벌금 부과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집행벌, 시정명령 불응 시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은 답을 2번으로, 32번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보십니다. 2번 단정 1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최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준주거적 주정수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주택과 도시형 생활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3번 맞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원룸주택에는 도시형 생활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원룸택은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만 도시형 생활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4번 하나의 건축물의 원룸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3, 4를 묶어서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원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는 것이지 부엌 제외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33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택을 허가받아 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십니다. 2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택, 건설 동그라미 없습니다. 각각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해야 됩니다. 2번 맞죠. 3번입니다.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추천없습니다. 2세대 이하여야 된다. 맞죠.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택의 세대 구분형 공택은 동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동해 아니라 전체 세대 3분의 1이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세대 구분 공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래서 법정 세대수가 하나이지만 실제 두 세대 이상이 생활하는 공동택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합니다. 법정 세대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34번입니다. 리 모덴텍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세대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12층 기존 건축물을 리 모덴텍 조합 설립하여 토직 증축형 리모델링하는 경우 3계층까지 리 모델링 할 수 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토직 증축형이란 말 보게 되면 최대 3계층 14층 이하의 경우는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죠. 그래서 12층이기 때문에 2계층 토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반면 조합은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단지 전체를 재송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동별 구분 소유자 2분의 1. 그래서 전체 75%의 소유자 동의와 동별 50%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조합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달리 동별 리모델링 사업 가능하거든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동별 리모델링 사업 가능한 것은 조합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는 동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반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공동택 리모델링 사업 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와 입주자는 같다, 별개입니다. 소유자는 공동택과 관련된 등기상의 소유권자를 말하고 여기 입주자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소까지를 말합니다. 소유자와 입주자는 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셨다고 하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할 때 전체 동의 받는 것 아니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행자일 때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조합은 75%이죠. 국민택에 대한 리모델링 하기 위해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중에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에는 항상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대수선인, 대수선 추천없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사용 금살선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돼야 된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만 15년 경과돼야 되죠. 5번입니다.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5번 맞죠? 만약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5번으로. 그래서 특히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고자 한다면 75% 동의 받아야 됩니다. 전체 리모델링 하는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와 동별 50%의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34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35번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년, 조합 해산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은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2번입니다. 주택공사 등이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 국장에게 표본 설계도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본 설계도서의 작성 제출과 관련되어 주택조합은 포함되는 것 아니죠. 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분양보증 추천수입니다. 받은 사업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3번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임의적 취소만 존재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를 두는데 주택법은 임의적 사업계획 승인 취소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건축법은 내가 살 집을 만드는데 건축주가 법령 위반하면 건축주 살 집을 불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반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 주체와 입주자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저 사업체의 일방적인 규칙 사유로 우리 피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다면 저 입자의 불이며 권리와 관련된 것을 함부로 박탈하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함부로 결정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놨지 강행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소유권 상실한 경우 그리고 법정 기한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 보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 제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부도 파산으로 입주 예정자의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 주택 분양 보증 받아 입주자에게 주택 분양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업체의 부도 파산으로 주택 분양 보증한 아파트를 입주 예정자에게 공급하게 되면 코아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토지 신탁에서 주택 분양 보증하게 되면 코아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택 분양 보증된 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드리고요. 주택 분양 보증 받은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리모델 결의안 리모델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리모델 결의는 75%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게 되는데 특별히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사업체 변경 시에는 돈 빌려준 자를 기금 수탁자라 합니다. 그 자의 동의받아 사업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을 3번으로 36번입니다. 국정원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그리고 시도, 지사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A지역에 주택건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추정수입니다.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실 통지를 합니다. 우리 주택공급과 관련되어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되죠.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실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공고하게 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A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만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상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3단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통상 분양권은 사업체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 때까지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사용 중인 주택이 되게 됩니다. 공급계약 체결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는 주택을 건설 중인 것으로서 그때 입주자 취 분양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계약 체결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청약 통장 등은 공급계약 체결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따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역 지정택조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분양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다만 사업이 부도 파산하여 지연되게 되면 저 입주자로 선정된 날 공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자를 말하거든요. 이들은 거래 제한 대상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 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보십니다. 4번입니다. A 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약 통장을 양도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상속 저당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고, 5번 A 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자의 동의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 허용된다. 최근 법을 또 개정했는데 이때 사업체 대신 주택공사라고 바꿔주십시오. 종전에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사업자의 동의받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체가 아니라 주택공사 동의받아야만 전매할 수 있도록 법을 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체 동의 대신 주택공사로 바꿔주시면 틀린 거는 36번의 답이 2번이 되게 됩니다. 하여튼 워낙 올해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개정 사항들이 더 시험 범위를 압축해주는 그런 효과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5번 전매 제한과 관련된 예외 규정이 올해 일부 바뀌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꼭 숙지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용불량 등에 해당되게 되면 전매 제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주택공사의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0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국장이 해제 요청받으면 사실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6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 위축 지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집값 떨어지는 곳은 위축 지역, 집값 올라가는 것은 과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이라면 위축 지역이죠.
4번입니다. 주택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주택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축될 우려 있는 지역 가로 해놓으시면 얘가 위축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4번 틀립니다. 과열 지역 지정만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위축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분양 잘 되라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과열 지역의 경우는 규제를 강화시키는데 이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행정 처분이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이런 규제 강화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강화시키게 되었을 때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가해야 되지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규제를 가하게 되면 이때는 심각한 규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라 조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위축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2번 규정에 따라 해제 요청받으면 40일 내 해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는 다시 해제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7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38번입니다. 리모델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세대수부터 리모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권리 변동계획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 설계 개요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소유자 전원 동의 추정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조합은 75% 동의 받아야 되죠. 3번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는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5층 이상일 때는 3개 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안전단 요청하여야 하고 안전단 요청받은 시군 구청장은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대수선형일 때는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는 때만 안전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한 후 해당 건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허가 뒤에 실시하는 안전진단으로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대 증가형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개층 이하 수직 증축할 수 있고 14층 이하인 때는 2개층을 수직 증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공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확보하여 보강 공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받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하는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허가 받은 후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순간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과밀한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세대수에
15%까지만 세대수 늘림으로써 과밀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달라지게 되면 대지에 대한 지분이나 공용분에 대한 지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해당 주택단지의 기반세에 해당되는 전기, 수도 등의 공급량이 부족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증가액 리모델 사업으로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 되는 주택단지에는 리모델링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증가액 리모델 사업이 자주 일어나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의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액 리모델 사업과 관련된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 증가액 리모델 사업과 관련된 특징, 수직 증축 경과 관련된 특징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9번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가 지방자산제가 농지취득하는 경우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공공에 해당됩니다. 2번 상속. 포괄 승계란 말 기억나신다면 합병 상속의 경우에는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3번 시험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농장이나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 취득의 시에는 농업 경영계획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4번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증명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증명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영계획서 작성은 생략될 수 있지만 증명은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입니다. 증명은 원칙적으로 시구 읍면장이 발급 신청받은 날부터 4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주말 체험농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그때는 2일입니다. 그래서 4일, 2일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39번은 답을 4번을 할 수 있습니다. 40번입니다. 농지진흥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대상 아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만들었던 것을 원래대로 돌린다고 하면 농지 전용 아니죠.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 농림부 장관이 농지 전용 허가하려는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번 맞습니다. 첫 번째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신고는 시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입니다. 시도의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자로서 농지 전용과 관련된 관할 관청이 아니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2번 농지 전용하려는 자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4번 하천관리청이 허가받고 농지 형질 변경하거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 전용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아야 된다. 농지법과 하천법을 비교하게 되면 하천법이 특별법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 받았다고 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옳습니다. 5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받고 농지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내 농지 처분해야 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상태가 됐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이고 1년에 처분하지 않다면 농지 처분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 내 농지 처분한다. 그것이 아니라 1년 내 농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사회 모의고사를 함께 보셨는데 문제 중에 틀린 게 있다고 하면 꼭 한번 다시 정리해서 다시 안 틀릴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